오늘은 장영자 이철이 부부의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영자 이철이 금융사기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죠. 피해 금액만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은 두 개의 기업을 부도냈고 주식의 폭락까지 불러왔습니다.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은행장부터 정계와 재계 인사까지 구속된 인원만 32명에 이르죠. 심지어 50 시절의 실세인 장관급 인사 11명도 실각당했습니다. 그럼 장영자 이철이 금융사기 사건이 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사기의 주인공인 장영자는 모포 출신으로 10살이 되던 때부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준수한 외모와 명석함으로 유명했으며 숙명여대 미인대회에 참가해 메이퀸이 된 적도 있었죠. 장영자는 20대 초반에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뒤 반강제적으로 했던 결혼이라고 말했죠. 1976년 세양에너지 주식회사를 창립해 대표이사를 지내다가 1977년에는 한중일보의 이사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장영자는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마치고 세양에너지의 사장 홍종열과 재혼했으나 1년 만에 이혼한 상태였죠. 일각에서는 장영자가 두 번의 결혼 생활로 사채업 자금을 모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장영자의 집안은 원래부터 부유했습니다. 목포에서 장영자 집안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다는 말이 돌아다닐 정도였죠. 집안이 부유한 것도 있었지만 장영자는 이규광의 처제였습니다. 이규광은 이순자의 삼촌으로 전두환과 사돈지간이었죠. 인맥도 좋았다는 말입니다. 장영자와 김대중이 친인척 관계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논란이 많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사실 큰 이야기는 없는데 김대중의 첫 번째 아내였던 차용애는 장영자와 외갓집 친척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이 1959년에 차용애가 세상을 떠난 이후 1963년 재혼하면서 김대중과 차용애 사이의 혼인관계는 소멸되었죠. 정리하자면 과거 김대중과 장영자가 친인척 관계였던 것은 맞지만 1963년 이후로 완전한 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철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철이는 김재규 휘하에서 활동하던 전직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김대중 납치 사건을 지휘한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1979년부터는 중앙정보부 차장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며 정치 규제를 당했죠. 비록 저물어가는 권력이었지만 이름값은 있던 인물입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칼럼을 보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장영자가 사교계를 누비고 다니던 1978년이죠. 장영자는 빼어난 미모와 재력으로 한때 사교계를 주름 잡았었는데 갑작스럽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때 이철이가 장영자를 도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도록 해주었죠. 교제를 시작한 장영자와 이철이는 대화산업을 설립해 함께 운영했습니다. 장영자와 이철이는 중동합작은행의 운영비를 모으는 게 목표였죠. 돈이 되는 부동산이나 사채업 주식에까지 뛰어들어 꽤나 큰 액수를 굴렸습니다. 대부분 장영자가 앞장서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장영자에게는 큰손이라는 별명도 붙었죠. 장영자와 이철이는 약 1년간 함께 사업과 동거를 병행했고 1981년에는 1억 원을 들여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1억 원은 못해도 서울의 아파트 두 채는 구할 돈이었죠. 성대했던 결혼식만큼이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사치스러웠습니다. 개인 비서와 경비원을 고용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는 등 장영자와 이철이가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용한 돈만 49억 원이죠. 장영자와 이철이 둘 다 원래부터 돈이 많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물쓰듯이 돈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장영자는 기업 사모님들이 자주 다니는 곳을 전전하면서 사정이 어려운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죠. 이철이는 자신의 전직 신분을 이용해 은행장들을 만났습니다. 장영자와 이철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기업 대표들을 상대하며 사기를 벌였던 것이죠. 장영자와 이철이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처음 기업을 만날 때 은행장을 통해 소개받는 것처럼 꾸미거나 기업의 전망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것처럼 접근했죠.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자금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마치 선심을 쓰듯이 사채를 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빌려준 돈보다 높은 가치의 어음을 받았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장영자가 어음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어음은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 기간부터 권리를 가지죠. 하지만 장영자는 어음 할인을 통해 기업에서 받아낸 어음을 현금화했습니다. 어음 할인은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날이 되기 전에 어음을 현금화하는 방법인데 쉽게 생각해서 어음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어음을 파는 것이죠. 장영자와 이철이는 이런 방법을 통해 총 7,111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사기쳤습니다. 이 정도의 피해 규모를 찾아보려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는 와야 하죠.
장영자 이철이 부부의 사기 수법이 먹혔던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원인은 조금 복잡하죠. 1979년 대한민국은 2차 오일 쇼크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이 중공업이었기 때문이죠. 원유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니 기업들은 자금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이미 중공업 기업들에게 무분별한 투자가 이뤄진 상태였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단되는 경우가 생기자 인플레이션과 외채 누적이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 기반이 불안정해진 것이죠. 전두환 정권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중공업 기업들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기업들만 골라서 밀어준 것입니다. 그 외의 기업들은 대부분 투자가 취소되거나 운이 좋게 투자를 받아도 투자 규모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죠. 은행 대출 역시도 수출에 가담하는 기업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도 은행 대출도 막혀버린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이자의 사채를 빌려야만 했죠. 장영자는 이런 점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연 이자율 20%의 2년 만기라는 조건과 나중에 기업의 상황이 좋아지면 빌려준 돈을 투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장영자의 말은 당연히 먹힐 수밖에 없었죠. 참고로 80년대 초기 은행 이자는 대부분 20%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장영자 이철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6개의 기업 중 공영토건과 일신제강은 부도가 났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렸죠. 주식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을 다니던 직장인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를 불러왔던 것은 장영자의 폭로 때문이었죠. 장영자는 전두환 정권이 명성그룹과 이규동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장영자 이철이 부부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성그룹은 1979년부터 고속성장을 하던 기업인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을 때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많아졌죠. 정부는 명성그룹을 압박하긴 했지만 항상 별탈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영자의 주장은 명성그룹의 김철우 회장과 전두환의 장인 이규동은 친구 사이며 이규동이 명성그룹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세간에서는 명성그룹을 두고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장영자의 폭로로 전두환 정권을 향한 여론은 심하게 흔들렸죠. 정부는 틀어진 민심을 돌리기 위해 장관급 인사 11명을 전부 경질시키고 새로 뽑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에게 배척당한 허삼수와 허화평은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모두 공직에서 퇴임시키려 했습니다. 심지어 전두환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불러다가 전두환의 친인척들을 배척하자고 작당 모의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허화평과 허삼수는 제5공화국 핵심 권력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김재익은 장영자 이철이 사건 이후 금융실명제를 제안하기도 했죠. 당시 어음은 매수자나 매도자를 실명으로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고 장영자 이철이 부부는 이런 허점도 모두 활용해 사기를 쳤기 때문이죠. 김재익은 또다시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을 막으려면 뒤에서 움직이는 돈을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며 금융실명제를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대가 심해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것은 이후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때였죠. 금융실명제 이야기도 조만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규동이 비리를 저지른 것과는 별개로 장영자 이철이 부부가 사기를 친 것은 맞았기 때문에 미변 없이 구속은 진행되었습니다. 장영자와 이철이 모두 사기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받았고 장영자는 5년을, 이철이는 6년을 감형받아 가석방되었죠. 가석방된 이후에도 장영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출소한 장영자와 이철이는 다시 은행장들을 만나고 다녔고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140억 원대의 어음 사기 사건, 일명 2차 장영자 사건을 저질렀죠.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1993년 김영삼 정권 때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었습니다. 1994년에 장영자 이철이 부부는 금융실명제에 걸려 구속되었죠. 이 사건에 연루된 서울은행장과 동아은행장 그리고 각 은행의 주요 간부까지 총 5명이 옷을 벗었습니다. 당연히 서울은행과 동아은행에 대한 징계도 내려졌죠. 장영자 이철이 부부는 4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1998년 8월 15일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장영자는 2년 뒤에 다시 한번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되었죠. 이번에는 국권화폐 사기를 쳤습니다. 국권화폐 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권화폐 교환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죠. 장영자는 자기가 현실세의 비자금을 국권으로 보관 중이라며 신권과 국권을 바꿔달라고 사기를 치다가 걸렸습니다. 장영자는 이번에도 억울함을 호소했고 항소를 신청하기도 했죠. 이때 항소심을 담당한 판사는 장영자에게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도 잠시 자유로워지기만 하면 범행을 저지르는 장영자에게 과연 범행을 짓지 않고 제대로 살아볼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장영자는 이미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리며 살고 있었죠.
장영자는 아무리 봐도 사기를 칠 필요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프로파일러 이수정은 장영자가 사기 중독에 빠졌다고 했죠. 장영자는 돈보다 남을 속이며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기 전과자 중에는 초범보다 9범 이상의 전과자가 더 많죠. 이수정은 이런 점을 두고 사기라는 행위가 중독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까지 거친 장영자는 15년형을 선고받았죠. 이철이는 다시 실형을 살게 된 장영자를 성심성의껏 보살피다가 장영자의 출소를 1년 앞둔 20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5년에 출소한 장영자는 3번이나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출소 직후부터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2018년에 적발되었죠. 3년 만에 저지른 짓도 많아서 무려 4건의 사기 행각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남편 이름으로 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고 다녔죠. 남편의 상속금이 나오면 바로 상환하겠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피해 액수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초라한 6억 원이죠. 이번에는 4년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1월에 출소했습니다. 복역하는 과정에서 장영자는 각종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편지의 내용은 앞에서 말했던 허삼수와 허화평이 전두환 부부와 함께 장영자 이철이에 대한 여론몰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영자 이철이 부부가 50 정권에 타겟이 된 이유는 이철이가 70년대에 하나회의 후견인 윤필용 사건을 조사하면서 50 정권의 실세들에게 찍힌 것이라고 했죠. 심지어 일신제강의 부도는 애초에 없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전두환이 벌인 정치 공작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영자와 이철이는 7,111억 원 어음 사기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이 모든 것은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낸 소설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신이 12.12 사태 주동자들의 권력 투쟁에 희생당했다는 주장의 연장이죠. 장영자는 4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소를 신청할 것이고 압도적인 증거와 증거물을 통해 자신과 남편 이철이의 명예를 회복함은 물론 자신이 추가로 당했던 3건의 억울한 누명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소한 이후에는 인터뷰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주장을 했죠. 앞에서 장영자를 소개할 때 장영자가 숙명여대 메이퀸이었다는 말이나 김수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은 인터뷰에서 장영자 본인이 말한 내용들입니다. 장영자의 주장에 따르면 메이퀸이 된 이후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이규광의 도움으로 정보기관에서 1년간 특수훈련을 수료했고 이후에는 중앙정보부에서 만들어낸 세양에너지의 회장을 역임했는데 자신을 흠모하던 홍종열 회장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면서 2번째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하죠. 물론 장영자 개인의 주장일 뿐이고 사람들은 희대의 사기꾼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50 시절의 사건은 음모론이라고 쳐도 이후 3차례의 사기 행각은 변명할 부분이 없으니 말입니다. 장영자 이철이 부부의 금융사기 사건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